초한지 유방과 항우의 전쟁. 세 번째 이야기, 흙수저 유방의 내력. 유방의 이야기는 작은 농촌 마을에서 시작합니다. 항우가 도시에서 성장하고 도시에서 기반을 닦은 것과는 아주 대조적입니다. 유방은 초나라 폐현, 풍읍 중양리 출신입니다. 폐현은 지금의 강소성 지역입니다. 초나라의 동쪽 끝자락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 경계에 넘어가 바로 제나라입니다. 유방의 성은 유, 이름은 방입니다. 성인이 되었을 때 얻은 자는 계입니다. 이름의 방은 나라의 왕에 오른다는 광대한 뜻이 담겼습니다. 부족사회에서는 가문의 우두머리를 상징합니다. 반면에 계는 집안의 막둥이, 건달패의 졸개, 조직의 막내라는 의미가 담겼습니다. 그러니 유방은 성인이 되어서도 자를 쓰지 않고 이름을 줄곧 사용했습니다. 물론 시골 건달패에서 놀았으니 자가 필요하지도 않았을 겁니다. 아마도 이전에 누군가 유방에게 자를 지어주었을 때 유방이 그를 모르고 건달 노릇만 하고 다니니 아무렇게나 그냥 막 지어준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젊어서부터 농사 지을 생각은 않고 매일 건달 노릇이나 하고 다니니 너에게 무슨 장래가 있겠냐? 너는 그냥 동네 졸개 노릇이나 하고 살아라. 아마 이런 의미로 개라고 지어주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반면에 항우는 이름은 적이고 자가 우입니다. 적은 얌전한 의미가 담겼고 우는 날렵하고 외향적인 의미가 담겼습니다. 그러니 항우는 자를 자랑스러워하여 성인이 되어 계속 사용했습니다. 물론 권문세가 출신이니 자를 지을 때도 매우 신중했던 겁니다. 사마천의 사기에는 유방의 태생과 가족에 관한 기록이 있습니다. 유방의 아버지는 태공, 어머니는 유원이라 기록했습니다. 국내에서 출간된 많은 초한지에는 태공은 벼슬을 하지 않은 성도 이름도 없는 늙은이의 호칭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런데 이는 커다란 오류입니다. 태공은 큰 벼슬을 했거나 자손이 큰 벼슬에 올랐을 때 그 부친을 부르는 호칭입니다. 유방의 아버지는 가난한 농부였으나 유방이 한나라 황제에 올랐으니 그 부모를 높여 태공이라 부른 것입니다. 유원 역시 유씨 할머니란 뜻으로 예를 갖춘 정중한 표현입니다. 진나라 무렵에는 도시에서는 부계의 성을 따랐으나 시골에서는 모계의 성을 따랐습니다. 태공의 성이 알려진 바가 없으니 유방은 아마도 모계의 성을 따른 것이라 하겠습니다. 이는 농사짓는 시골에서 인력이 많이 필요했으니 많은 자식을 낳은 어머니가 아버지보다 힘이 세었다는 걸 의미합니다. 이처럼 출신에 있어서도 항우와 유방은 무척 대조적이었습니다. 항우는 초나라 권문세가인 금수저 출신이지만 유방은 가난한 시골의 흙수저 출신이었던 겁니다. 항우의 탄생에 관해서는 전해지는 일화가 없습니다. 그 무렵 천하 영웅이었는데 어찌 탄생 신화가 없었겠습니까? 하지만 유방이 한나라를 세우자 한나라의 역사학자들이 유방을 편들어 항우의 일화를 축소하거나 왜곡하거나 폐지하여 사라졌을 겁니다. 그런 면에서 유방의 탄생 일화는 다소 신화적입니다. 하루는 유방의 어머니 유원이 밭을 갈고 있었습니다. 날이 무척 더워 유원은 잠시 그늘진 연못가에서 쉬었습니다. 그러다가 깜빡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꿈에서 하늘로 승천하려는 교룡을 만났습니다. 교룡이 유원의 몸을 둘둘 감자 갑자기 하늘에서 천둥 번개가 치더니 사방이 캄캄해졌습니다.
밭일하던 아버지 태공이 무슨 일인가 싶어 허리를 펴고 유원을 찾았습니다. 사방을 둘러보아도 유원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혹시라도 걱정스러운 마음에 태공은 유원을 찾아 나섰습니다. 그런데 연못가에 가보니 유원은 잠들어 누워있고 그녀의 몸 위로 크고 무서운 교령이 올라타고 있었습니다. 태공은 두려워 감히 교령을 쫓아낼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잠시 후 날이 밝아지자 교령은 사라졌고 유원은 잠에서 깨었습니다. 유원은 이때 자신이 이상한 꿈을 꾸었다고 말했습니다. 반면에 태공은 틀림없이 용을 보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유원은 그저 한낮의 꿈이라고 가볍게 여겼습니다. 얼마 후 유원이 임신을 했습니다. 10달 후에 낳은 아들이 바로 태공의 막내 아들 유방입니다. 이 탄생 신화에 등장하는 교령은 전국시대 말기에서 한나라 때에 주로 인용되는 전설상의 용입니다. 날카로운 네 발을 가졌고 굵은 비늘이 갑옷처럼 덮여있고 머리에는 흰 뿔 또는 흰 혹이 달렸습니다. 고대 청동기 유물에 자주 새겨졌던 아주 영험한 동물입니다. 교령의 본래 뜻은 승천하지 못한 용을 말합니다. 정치적 의미로는 때를 못 만나 뜻을 이루지 못한 영웅호고를 의미합니다. 이는 진나라의 포갑 정치로 인해 천하의 인재들이 아쉽게 사라진 것을 교령으로 비유한 것입니다. 중양리 시골 마을에 유방이 태어나자 동네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기가 코도 오똑하고 이마도 툭 튀어나왔고 생김새가 마치 용을 닮았구려. 게다가 유방은 신체적으로도 남다른 특징이 있었습니다. 체구는 항우처럼 우람하지 못했고 그저 보통의 체형이었습니다. 항우처럼 힘이 세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유방의 왼쪽 허벅지에 72개나 되는 점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유방이 시골 건달 생활을 했을 때 그 똘마니들은 이를 권위와 신비적 요소로 거론했습니다. 유방 형님의 왼쪽 허벅지 점을 연결하면 바로 용의 형상이 나타난다네. 미신이 팽배한 시절이었으니 이런 신비적 요소는 상당히 설득력을 가졌을 겁니다. 유방은 어려서는 집안의 농사일을 가끔 거들었습니다. 하지만 차츰 나이가 들자 게을렀고 일하기 싫어했습니다. 그저 놀기만 좋아했습니다. 이때는 부모가 아마 속을 많이 썩었을 겁니다. 징글맞는 자식이라고 혼도 많이 냈을 겁니다. 하지만 유방은 점점 삐딱한 길로 들어섰습니다. 건들거리고 딴짓만 일삼는 건달의 조짐이 나타난 겁니다. 내일 당장 세상이 무너진다고 해도 오늘 당장 노는 것을 멈출 수 없는 그런 건달 말입니다. 그렇게 성인이 되어서는 동네 풍읍을 벗어나 넓은 폐연으로 진출해서 놀았습니다. 큰 물에서 노는 것이 더 재미가 있었던지 유방은 폐연을 마치 자신의 동네처럼 여겼습니다. 이때 유방은 수염을 길렀는데 폐연의 건달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 제법 수염이 잘 어울리는데. 이는 유방의 인상이 그다지 나쁘지는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유방은 배운 것은 없지만 건달들과 어울리려면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지 나름대로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타고난 사교성과 친화력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과 어울리기 위해서는 자신의 고집을 버려야 한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러니 시골 촌놈이 도회지 건달들과 제법 잘 어울렸던 겁니다. 가난한 처지였지만 사교성이 좋아 기죽지 않고 잘 버텼던 겁니다. 사람의 인상이 좋은지 나쁜지를 알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처음 가는 모임이거나 서로 처음 만나는 사이라면 인상이 나쁜 사람은 10명 중 3명이 아무런 이유 없이 싫어합니다. 10명 중 2명은 아무런 이유 없이 좋아합니다. 나머지 5명은 친교를 통해 인상이 좋고 싫음이 정해집니다.
그러나 인상이 좋은 사람은 10명 중 4명이 좋아합니다. 10명 중 3명은 그저 그렇다고 여기고 10명 중 3명은 아무런 이유 없이 무조건 싫어합니다. 이 공식을 인용하여 내게 우호적인 사람과 사귀면 성공적인 교제를 이룰 수 있습니다. 사회에서 자주 소외되는 사람이라면 작게라도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유방과 항우의 성격은 아주 대조적이었습니다. 항우는 생각한 것을 꾸밈없이 그대로 행동하는 직정경행이었고, 유방은 비굴할 때는 비굴하고 큰 소리 칠 때는 큰 소리 치는 능소능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항우가 우직하고 대범하다면 유방은 유들유들하고 교활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배워서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라면 누구나 태어나면서부터 갖는 천성입니다. 유방은 성격이 활달하고 밝았기 때문에 폐현의 건달들과 잘 지낼 수 있었습니다. 시도 때도 없이 잘 웃고 이야기를 받아주니 누가 싫어하겠습니까? 또 유방이 건달 세계에서 인정받을 수 있었던 것은 가진 것이 미천해도 남에게 베풀기를 좋아했기 때문입니다. 있는 놈이 삼겹살 2번 사면 유방은 1번은 산다는 의미입니다. 친구들 사이에서 늘 얻어먹고 다니는 사람은 곧 소외되거나 사라집니다. 가난하다고 얻어먹는 것을 당연시하면 평생을 가난하게 살게 됩니다. 교제에는 비용이 들기 마련입니다. 남이 2번 사면 최소한 1번은 살 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사람과 사람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가난한 유방이 무슨 돈이 있었겠습니까? 일하기도 싫어하는데 무슨 소득이 있었겠습니까? 하지만 유방에게는 남다른 수완이 있었습니다. 수완이란 생각대로 일을 이끌고 가는 재주를 말합니다. 유방은 건달들과 어울릴 때 폐연의 왕할머니 주막과 무씨 주막에서 주로 술을 마셨습니다. 한 번 술을 마시면 아주 끝장을 봤습니다. 그러니 술에 취해 술집에서 잠든 날도 많았습니다. 하루는 유방이 술에 취해 술집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같이 술을 마시던 건달들이 잠든 유방을 보더니 깜짝 놀랐습니다. 저길 봐, 유방의 몸에 용이 내려앉았어. 이를 계기로 건달들은 유방을 신비로운 존재로 여겼습니다. 유방에게는 용의 정기가 서려 있어. 이런 이유였는지 어느 날부터 유방이 찾아간 술집은 이상하게도 다른 술집보다 손님이 곱절 많았습니다. 술집 주인은 평소보다 몇 배나 장사가 잘 되니 유방을 귀한 손님으로 여겼습니다. 유방, 이제부터 자네가 한턱 내는 것은 내 무조건 무료로 해주겠네. 그러니 언제라도 와서 실컷 마시게. 이전에 외상값도 퉁쳐줄 테니 갚지 않아도 되네. 그러니 자주 오라고, 언제든지 오게. 이렇게 하여 유방은 수중에 돈이 한 푼 없어도 건달들을 데리고 다니며 실컷 술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 건달들이 유방을 좋아하여 따랐던 겁니다. 차츰 형님이라 부르며 따르는 자들도 생겼습니다. 이러니 유방에 관한 소문이 폐연 일대에 널리 퍼지게 되었습니다. 유방, 그놈 참 괜찮은 물건이네. 기원전 210년, 진시황제 11년, 이해의 시황제가 49살이 되어 동쪽 순행에 나섰습니다. 이때 유방의 나이는 37살이었습니다. 시황제는 기원전 259년 출생이고 유방은 기원전 247년 출생입니다. 이 무렵 유방은 뒤늦게 철이 들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고 무기력하게 살았는지 깨달았던 겁니다. 그것은 풍읍 중양리 출신의 사내들이 하나둘 결혼해서 가정을 꾸리고 차츰 여러 지역에서 생활의 기반을 이루고 있는 것을 보자 눈이 확 떠졌던 겁니다. 아, 나는 지금까지 무엇을 하고 살았단 말인가? 여자도 없고 모은 돈도 없고 배운 지식도 없고 지금이라도 정신 차려야겠다. 20살 시절이야 술 마시고 빈둥거리는 것이 마냥 재미있지만
서른이 넘어가면 그것도 재미가 없어집니다. 주변의 친구들이 하나 둘 신분이 변하기 때문입니다. 이때 정신 차리면 그래도 다행입니다. 그렇지 않고 나는 어쩔 수 없다고 무기력에 빠지면 인생이 끝장나는 겁니다. 평생을 가난하게 살거나 거지로 살거나 범죄자로 살게 되는 겁니다. 유방은 사수정이라는 작은 시골 마을에서 세금과 부역을 처리하는 말단 관리 정장이 되었습니다. 정장은 지금으로 비유하자면 시골 이장 정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방은 성격이 유들유들하여 비위가 좋았습니다. 건달 세계에서 주목받던 인물이 하찮은 정장이라니 젊어서는 가당치도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유방은 서른이 훌쩍 넘어서니 정장이라도 해야 먹고 살 수 있다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은 풍읍의 관리들이 말단 정장 유방을 함부로 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동안 건달 노릇을 하면서 평소에 관리들과 사이가 좋았기 때문입니다. 이후에도 유방은 허무맹랑했던 건달 시절의 친화력이 여전히 남아있어 관리들과 좋은 관계를 지속했습니다. 유방보다 벼슬이 높은 관리들이 사석에서는 유방에게 형님이라 부르며 존대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유방의 인품이 그리 못나지는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어느 날 여공이라는 자가 폐연으로 이사를 왔습니다. 여공은 폐연의 혈령과 아주 친한 사이였습니다. 본래 담보지역에 부유한 토호였으나 그곳에 반란이 들끓어 폐연으로 피난 온 것입니다. 이 소식은 고을의 관리와 부자들에게 빠르게 전달되었습니다. 혈령에 친한 지인이 이사 왔다고 하여 고을의 토호와 향리들에게 집들이 한다고 하네. 여공의 집들이는 폐현의 주리 소아라는 자가 주관했습니다. 주리는 관청의 이방이라 하겠습니다. 소아가 말했습니다. 여공의 집들이 축하금은 1천전 이상이면 연회석 상석에 앉으시고 1천전 이하는 아랫자리에 앉으시오. 마침 유방이 이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하지만 말단 쫄병이라 주머니에는 단돈 10원도 없는 신세였습니다. 그런데 유방은 아직도 건달의 풍류가 남아 있었던지 허세를 부리며 여공을 찾아갔습니다. 집들이 명첩에다 대범하게 예물 1만전이라고 적고는 연회석 상석에 앉았습니다. 소아는 이를 보자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저 허풍쟁이는 도대체 뭘 믿고 저렇게 의시되는 것인가? 접수를 마치자 소아가 명첩을 여공에게 갖다 주었습니다. 그러자 여공이 유방의 기부금 액수를 보고는 깜짝 놀라는 것이었습니다. 유방에게 바로 예를 갖추어 인사를 했습니다. 하지만 참석한 주변 사람들이 킥킥대며 유방을 비웃었습니다. 여공은 본래 관상을 잘 보기로 소문이 난 자였습니다. 그로 인해 폐연의 혈령과도 깊은 관계를 맺은 것입니다. 여공이 유방의 얼굴을 보고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매우 귀하게 될 상으로 여겨 자신의 옆자리에 앉게 했습니다. 그러자 소아가 보다 못해 여공에게 속삭이며 말했습니다. 여공께서는 잘 모르실 겁니다. 유방 저 사람은 폐연에서 알아주는 허풍장이이자 건달입니다. 언제나 큰 소리만 치지 제대로 약속을 지킨 적은 없었습니다. 그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유방은 그러거나 말거나 상관없이 상석에 앉아 마치 초대받은 귀인처럼 연거푸 술을 마셨습니다. 시종들이 따라주면 조금도 사양하지 않았습니다. 연회가 끝날 무렵 상석에 있던 사람들은 일찌감치 자리에서 일어섰으나 유방은 굳건히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이때는 여공도 제법 술에 취했습니다.
여공이 유방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이제까지 많은 사람의 관상을 보았는데 당신같이 귀한 얼굴은 본 적이 없어. 내 큰딸 아이를 당신께 시집 보낼까 하는데 받아주겠소? 그런데 이 말이 끝나기 무섭게 여공의 아내가 불쑥 나타나 여공을 끌고 갔습니다. 이어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당신은 이전부터 큰아이가 잘 될 팔자라며 귀인이 나타나면 주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폐연의 혈령이 큰아이를 달라고 할 때도 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어찌하여 신분도 모르는 사람에게 함부로 주려고 하십니까? 이에 여공이 말했습니다. 이 일은 아녀자가 나설 바가 아니오. 하고는 다시 유방에게로 돌아왔습니다. 여공의 거듭된 제안에 유방이 술에 취해 승낙하고 말았습니다. 그날 밤 유방이 여공의 큰딸 여안과 합방을 했습니다. 나중에 여안은 아들과 딸을 낳았습니다. 이후 유방이 한나라 황제에 오르자 여안은 황제의 본부인 여우에 올랐고 아들은 유방에 이어 2대 황제 효해제에 올랐고 딸은 한나라 노원공주에 올랐습니다. 이 정도면 여공의 관상 실력은 가히 천하제일 쪽집게라 할 수 있습니다. 여안과 결혼한 유방은 말단 정장의 일을 계속했습니다. 농사 짓는 일은 싫어했으니 이것 외에는 달리 먹고 살 것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루는 일을 나가지 않고 무작정 집에서 쉬고 있었습니다. 이때 아내 여안은 두 아이를 데리고 밭에서 김을 메고 있었습니다. 그때 마을을 지나가는 한 노인이 여안에게 말했습니다. 이 늙은이가 목이 말라 그런데 어찌 물 한 모금 얻어먹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자 여안이 거절하지 않고 마실 물을 갖다 주었습니다. 이에 노인이 고마운 마음에 예를 갖추어 인사를 했는데 그만 여안의 관상을 보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노인이 말했습니다. 부인은 이후 천하의 귀인이 되실 것이요. 여안이 그 말을 듣자 두 아이의 관상이 궁금했습니다. 이 두 아이의 관상도 부탁드립니다. 노인이 두 아이의 관상을 보더니 말했습니다. 부인께서 귀하게 되는 까닭은 바로 이 사내아이 때문입니다. 여자아이도 귀인이 될 상입니다. 그리고 노인은 조용히 자리를 떠났습니다. 여안이 기쁜 마음에 잠자고 있던 유방을 깨워 이를 알렸습니다. 그러자 유방이 자리를 박차고 일어서 노인이 간 방향으로 달려갔습니다. 멀리 가지 못했을 거라는 아내의 말에 뒤쫓아 간 것입니다. 잠시 후 유방이 노인을 발견하고는 크게 소리쳤습니다. 노인 양반, 잠깐 거기서 멈추시오. 이에 유방이 노인에게 다가가 말했습니다. 내 아내와 아이들의 관상을 봐주셨다니 참으로 고맙습니다. 이왕이면 내 관상도 마저 봐주시오. 노인이 유방의 얼굴을 살펴보더니 깜짝 놀랐습니다. 조금 전 부인과 아이들의 관상이 모두 당신을 닮았구려. 당신의 상은 뭐라 할 수 없이 존귀한 관상입니다. 당신의 관상에 따라 부인과 아이들의 관상이 달라질 겁니다. 이에 유방이 고맙다며 몇 번이나 고개를 숙이며 인사를 올렸습니다. 정말 노인 말대로 된다면 내 그 은혜를 평생 잊지 않겠소. 이후에 유방이 한나라 황제에 올라 정말로 천하의 귀한 몸이 되었을 때 사방천지로 수소문하여 그 노인의 행방을 찾았으나 끝내 찾지 못했습니다. 노인을 만난 이후로 유방은 독특한 행동을 했습니다. 말단 정장 주제에 항상 대나무로 만든 관을 쓰고 다녔습니다. 이른바 유시관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후에 황제에 오르고서도 유방은 한동안 이 대나무 관을 썼다고 합니다. 팔자가 귀하게 될 것이라는 관상쟁이의 한마디가 이후 유방에게는 알게 모르게 큰 힘이 되었던 겁니다. 그러니 말단 정장을 하면서도 버틸 수 있었던 겁니다.
어느 날 유방은 혈령으로부터 명령을 받았습니다. 너는 폐연의 죄수들을 이끌고 가서 역산의 진시황제 능묘 공사 현장에 인계하고 오라. 도착날을 어겨서도 안 되고 인원이 부족해서도 안 된다. 그러니 죄수들이 달아나지 않도록 철저히 감독해야 한다. 그렇게 유방이 제수 호송의 책임을 맡게 됐습니다. 그런데 길을 갈 때마다 하루하루 달아나는 죄수가 많았습니다. 유방은 심각한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러다가는 역산에 도착하기 전에 죄수들이 모두 도망가고 말겠구나. 차라리 이들을 모두 풀어주고 나도 아무 곳이나 도망가는 것이 낫겠다. 유방이 이끄는 죄수 행렬이 풍읍 서쪽 경계에 이르자 유방이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죄수들에게 말했습니다. 역산에 진시황릉 부역을 하게 되면 언제 돌아올지 아무도 모른다. 살아서 돌아올지도 장담할 수 없다. 지금껏 살아 돌아온 자를 나는 보지 못했다. 그러니 부역으로 끌려가는 것도 죽음이요 달아나는 것도 죽음이다. 그래서 나는 여러분을 모두 풀어주려고 한다. 다들 가고 싶은 곳으로 도망쳐라. 나도 도망가겠다. 유방이 그렇게 죄수들을 풀어주자 대부분 멀리 달아났습니다. 갈 곳 없는 10여 명의 죄수만 남아서 유방을 따르겠다고 했습니다. 하루는 유방이 그들과 함께 술을 마시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들도 모두 가고 싶은 곳으로 가라. 이제 나도 내 길을 갈 것이다. 하지만 그들은 떠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다 도망치면 정장님이 위험하지 않습니까? 진나라의 법은 너무 가혹하여 부역을 피해 달아나는 자는 잡히면 모두 사형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딜 가겠습니까? 정장님을 따라 아무 곳이라도 같이 숨어 지내겠습니다. 허락해 주십시오. 술을 다 마시자 이들은 유방을 따라 길을 떠났습니다. 길을 잘 아는 한 사람이 앞서가고 다들 그 뒤를 따랐습니다. 그런데 앞서가던 사람이 황급히 돌아와 말했습니다. 정장님, 저 앞에 큰 뱀이 길을 막고 있으니 돌아가는 게 좋겠습니다. 술에 취한 유방이 그 말을 듣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내 대장부가 길을 가는데 어찌 뱀이 두렵단 말이냐. 유방은 앞으로 나아가 칼로 뱀을 두동강 내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몇 리를 가다가 날이 더워 다들 길가에 쉬었습니다. 그런데 뒤에 오던 한 사람이 뱀이 죽은 곳에 이르자 한 노파가 슬피 울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산길에서 왜 울고 있는 것입니까? 그러자 노파가 대답했습니다. 내 아들이 죽었기에 우는 것이요. 내 아들은 백제의 아들로서 뱀으로 변신하여 잠시 이 길에 앉아 있었답니다. 그런데 방금 적제의 아들이 다가와 칼로 베어 죽였다오. 그는 노파가 황당한 말을 한다고 여겼습니다. 걸음으로 옮기려 하는데 갑자기 노파가 안개처럼 사라졌습니다. 뒤에 오던 자가 다들 쉬는 곳에 도착하여 노파를 만났다는 이야기를 하자 모두 유방을 우러러 보았습니다. 동서남북 중 5방향을 다스리는 신을 오방신장이라 합니다. 동쪽은 청제, 봄을 주관합니다. 서쪽은 백제, 가을을 주관합니다. 남쪽은 적제로 여름을 주관합니다. 북쪽은 흑제로 겨울을 주관합니다. 중앙은 황제로 사방과 사계절을 주관합니다. 이중 백제는 대륙 서쪽 진나라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적제는 대륙 남쪽 진나라에 대항하여 반란을 일으킨 옛 초나라 지역을 의미합니다. 나중에는 진나라를 멸망시키고 등장한 한나라를 상징하게 되었습니다. 한나라는 유방이 건국한 나라입니다. 어느 날 진시 황제의 처나 순행이 동남쪽으로 향했습니다. 폐연에 당도할 무렵에 하늘에 신비로운 기운이 어려 있는 걸 보았습니다. 시황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동남쪽에 황제의 기운이 있다니 참으로 불길하구나. 어찌 같은 하늘 아래 두 명의 천자가 있을 수 있단 말이냐. 시황제는 승상 이사를 불러 명했습니다. 승상은 바로 군대를 풀어 이 지역에서 관상이 귀인인 자를 모두 체포하라. 어린아이건 어른이건 할 것 없이 모두 잡아 죽여라. 그것이 진나라의 후환을 없애는 일이다. 하지만 황제의 호위군은 관상을 따지지 않았습니다. 어느 마을에 순박한 농부와 어린 사내 아이를 모두 죽였습니다. 이어 승상 이사가 아뢰었습니다. 폐현에 나타난 상서로운 기운은 비가 온 뒤에 하늘에 나타나는 일상적인 조화입니다. 이는 황제의 후독함을 알리는 상서로운 기운이지 불길한 조짐이 아닙니다. 이에 시황제가 이사의 말을 수긍했습니다. 그날 시황제는 순행 중에 깜빡 잠이 들었습니다. 갑자기 천지가 진동하더니 붉은 해가 함양성 현경전 앞에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기골이 장대한 푸른 옷을 걸친 청이 동자가 달려와 붉은 해를 품에 안았습니다. 그러자 살이 포동포동한 붉은 옷을 입은 홍이 동자가 달려와 청이 동자를 가로막았습니다. 그 해를 왜 내가 안고 있느냐? 그것은 천재께서 내게 주신 것이다. 그러니 이리 다오. 하지만 청이 동자는 가소롭다는 듯이 웃으며 늠름하게 걸어갔습니다. 그러자 홍이 동자가 청이 동자의 발목을 잡으며 소리쳤습니다. 너는 그 해를 가질 수 없다. 그러니 어서 내려놔라. 이는 천재의 명이니라. 청이 동자는 홍이 동자를 우습게 여겨 그만 멱살을 잡아서 두들겨 팼습니다. 그런데 홍이 동자는 맞으면서도 청이 동자의 발목을 잡고 놓지 않았습니다. 청이 동자는 때리다 지쳐 그만 해를 내려놓았습니다. 이런 더럽고 지겨운 놈! 청이 동자가 손을 털고 떠나가자 홍이 동자는 해를 안고서 덩실덩실 춤을 추었습니다. 이때 시황제가 홍이 동자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어디에 사는 누구이냐? 이에 홍이 동자가 대답했습니다. 나는 요순 임금의 후예로 폐연 풍읍에서 태어났습니다. 지금 황제가 사구 지역에서 죽으면 나는 진나라 함양성을 무너뜨리고 황제에 오를 것입니다. 시황제가 그 말에 분노하여 홍이 동자를 잡으려 했으나 도저히 손이 미치지 못했습니다. 홍이 동자가 서서히 사라지자 시황제는 소리쳤습니다. 이놈! 어딜 도망가는 것이냐? 당장 거기 서지 못할까? 그리고 시황제는 눈을 번쩍 떴습니다. 너무도 생생한 꿈이었습니다. 시황제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감히 내 허락 없이 황제에 오르다니 참으로 망상이로다. 황제가 어떤 자리인데? 시황제의 행렬이 회계군에 들어서자 많은 백성이 이를 구경하러 몰려들었습니다. 그 중에는 20살의 항우도 있었습니다. 항우는 시황제의 행렬을 보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이 칼로 시황제를 죽이고 초나라를 부활시키겠다. 이후로 내가 시황제를 대신하여 천하를 다스릴 것이다. 반면에 유방은 시황제의 행렬을 보자 한숨을 내쉬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때는 유방이 죄수들을 이끌고 진시황릉 공사 부역을 떠나는 중이었습니다. 참으로 웅장하도다. 사내라면 저 정도는 해야 되는 것 아닌가? 항우는 시황제를 대신하겠다고 장담했고 유방은 마땅히 사내라면 저 정도는 해야 한다고 그저 감탄했습니다. 항우는 피가 끓는 결의를 나타냈으나 유방은 그저 시샘하는 정도였습니다. 그 바탕에는 항우는 금수저 출신이라 권력 쟁탈이 가능했지만 유방은 흑수저 출신이라 황제의 자리를 넘본다는 것은 꿈도 꿀 수 없는 이야기였던 겁니다. 그저 부럽기만 했던 겁니다. 시황제가 동군에 이르렀을 때
하늘에서 유성이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유성에는 이런 글귀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시황제가 죽고 천하는 다시 나누어지리라. 그날 밤 화성이 정갈 자리에 멈추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이는 아주 불길한 징조였습니다. 시황제는 돌에 글을 새긴 범인을 잡는다는 명목하에 임금 백성 600명을 불에 태워 죽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순행이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시황제는 느닷없이 혼자서 뇌까렸습니다. 내가 죽는다고? 어림도 없는 소리다. 나는 천명을 받고 태어난 진나라의 황제다. 시황제의 행렬이 평원진에 이르렀을 때 시황제는 정신이 몽롱해졌습니다. 몸이 나른해지고 정신을 차릴 수 없었습니다. 그 순간 하늘에서 붉은 용 한 마리가 내려와 한 입에 시황제를 삼켜버렸습니다. 사구지역에 이르렀을 때 황간이 수레문을 열어보니 시황제는 이미 죽은 상태였습니다. 이때 진시 황제의 나이 50살이었습니다. 그 무렵 유방은 갈 곳 없는 죄수들과 폐연 경계, 망산과 탕산 골짜기에 숨어 지냈습니다. 도적질을 일삼으며 패거리 생활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사람들은 탕산에 가는 길을 아주 위험하게 여겼습니다. 도적들이 얼마나 잔인한지 있는 것을 다 빼앗아 간다네. 그러니 몸조심하게. 그런데 어느 날 뜻하지 않게 유방의 아내인 여한이 탕산에 나타났습니다. 유방은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내가 있는 곳을 어떻게 한 것이오? 그러자 여한이 대답했습니다. 나는 당신이 역산으로 가는 중이라 여겼습니다. 그런데 탕산에 꽃구름이 며칠 동안 머무는 것을 보고 당신이 있는 걸 알았습니다. 당신은 잘 모르겠지만 이전부터 당신이 있는 곳에는 신비로운 꽃구름이 드리워져 있었답니다. 혹시 당신에게 무슨 일이 있나 싶어 궁금해서 꽃구름을 따라온 것입니다. 나는 당신이 어디에 숨어 있다 하더라도 항상 당신을 찾을 수 있습니다. 유방이 이 말을 듣고 내심 기분이 좋았습니다. 여한이 먼저 돌아와 유방을 만난 이야기를 하자 빠르게 소문이 퍼졌습니다. 유방은 하늘이 돕는 사람이구만. 그가 있는 곳에는 꽃구름이 내려와 있다는군. 폐연의 사내들이 이 소문을 듣자 유방을 흠모하여 말했습니다. 그 풍읍 출신 건달 유방이 알고 보니 하늘의 점지를 받았다네. 참 대단한 놈이야. 기원전 209년 진나라 2세 황제 원년 가을, 진승이 옛 초나라 기원에서 반란을 일으켜 진현을 점령했습니다. 이어 왕에 올랐습니다. 이때 나라 이름을 장초라 했습니다. 이와 때를 같이하여 천하 여러 군현에서 반란이 일어났습니다. 이들은 나름대로 세력을 결집하여 진승에게 합류했습니다. 이는 진승이 가장 큰 반란군 세력이었기 때문입니다. 폐연에도 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폐연의 현령은 진나라 출신의 관리라 혹시라도 반란 세력이 쳐들어오면 무참히 죽을까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폐연의 현령은 자진해서 진승에게 투항하고자 했습니다. 이에 폐연의 행정을 담당하는 소하와 형벌을 담당하는 조참을 불러 물었습니다. 내가 반란군이 쳐들어오기 전에 반란군에 투항하려고 하는데 그대들 생각은 어떠한가? 이에 소하가 아뢰었습니다. 현령께서는 오래도록 진나라의 관리로 계셨습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진나라를 배반하고 반란 세력에 투항한다면 저들이 과연 쉽게 수긍할지 의문입니다. 우선 우리 폐연의 백성들도 현령의 말을 쉽게 믿지 않을 겁니다. 현령께서 백성을 설득하고자 하면 우선 군역과 부역을 피해
폐연을 떠난 장정들을 돌아오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죄를 묻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면 현령께서 반란군에 투항하겠다는 의중을 진심으로 받아들일 겁니다. 오히려 폐연의 장정들은 현령을 따를 것입니다. 이에 폐연 현령이 소화의 의도를 알아챘습니다. 이는 폐연 밖에서 패거리 생활을 하는 유방을 불러오자는 것이었습니다. 현령이 유방을 가장 잘하는 번케를 불렀습니다. 번케는 대대로 계장수 출신으로 체구가 좋고 힘이 세어 폐연에서 알아주는 쌈꾼이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유방과 어울려 놀았고 읍내에서 건달 생활도 함께 했습니다. 이때는 유방을 두목이라 불렀고 주변 사람들은 번케를 경호실장이라 불렀습니다. 번케는 이 직함을 아주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내가 유방 형님을 가까이 모실 수 있으니 이 얼마나 보람찬 일인가. 나중에 유방의 아내인 여한의 여동생 여수와 결혼하여 번케는 유방과는 동소지간이 되었습니다. 이는 번케의 관상이 장군상이었기에 가능했고 유방이 여수에게 적극적으로 추천한 것이 인연이 되었던 겁니다. 그 무렵 탕산에서 산채 생활을 하던 유방은 폐연의 죄수 무리 외에 많은 건달과 무례배들이 합류하여 그 수가 1000명에 이르렀습니다. 갈 곳 없고 할 일 없는 장정들이 유방의 소문을 듣고 찾아온 것입니다. 그러나 유방은 천하의 정세를 알지 못했기에 반란을 도모할 생각을 조금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도적물이 비슷하게 나쁜 짓을 일삼으며 지냈던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번케가 찾아와 말했습니다. 형님 잘 지내셨소? 폐연의 현령이 형님의 죄를 모두 용서하기로 했소. 아무 죄도 묻지 않겠다고 합니다. 마침 현령이 진나라의 반기를 들고자 형님을 부르셨습니다. 그러니 돌아와 현령의 편에 서기만 하면 됩니다. 이는 현령이 내게 직접 약속한 것입니다. 그러니 서둘러 돌아갑시다. 이에 유방이 바로 탕산 생활을 접고 폐연으로 떠날 준비를 했습니다. 이는 폐연에서 다시 건달 생활을 할 생각에 너무 기뻤던 겁니다. 이때만 해도 유방은 세상 물정을 전혀 몰랐습니다. 자신에게 인생의 기회가 찾아온 것을 깨닫지 못했던 겁니다. 그저 이전으로 돌아가 편하게 건달 생활을 할 수 있겠구나라고만 생각했습니다. 하긴 산채에 있으면서 폐연이 너무도 그리웠던 것도 이유 중 하나입니다. 유방이 폐연에 돌아온다는 말에 현령은 기뻤습니다. 이때만 해도 현령은 유방이 고작 10여 명 정도 데리고 온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충분히 휘하에 둘 수 있다고 자신했던 겁니다. 건달 출신의 유방이 무슨 능력이 있어 많은 사람을 부릴 수 있겠는가? 그런데 유방이 폐연에 이르렀다는 소식에 많은 사람이 놀랐습니다. 유방이 반란군의 장수처럼 많은 무리를 이끌고 돌아왔다네. 그는 이전에 동네 건달이 아니라 반란군의 우두머리라고. 폐연 현령이 이 소식을 듣자 기분이 언짢았습니다. 유방을 불러들인 것을 바로 후회했습니다. 혹시라도 병고를 당할까 두려워 서둘러 폐연 성문을 닫아 걸었습니다. 그리고 이를 주도한 소하와 조참을 불러 크게 꾸짖었습니다. 내가 유방을 불러오라 했지 언제 유방의 무리를 끌어들이라 했는가? 이러고도 너희들이 자리를 보존할 수 있을 것 같은가? 만일 무슨 일이 생기면 너희 둘은 내가 철저히 죄를 물을 것이다. 저녁 무렵에 소하와 조참이 서둘러 성문을 빠져나왔습니다. 이는 현령이 자신들을 죽이려 했기에 두려워 도망친 것입니다. 이어 둘은 유방의 무리에 합류했습니다.
유방이 이들을 보자 크게 반가워했습니다. 아니, 나리께서 비천한 저를 환영해 주시니 그저 영광입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현령 곁을 떠나신 겁니까? 소화가 상황을 설명하자 유방이 듣고 크게 화를 냈습니다. 내 당장에 성문을 부수고 쳐들어가 현령을 잡아 죽이겠소. 하지만 소화가 만류했습니다. 이는 혹시라도 성 안에 있는 가족들의 안전이 염려됐기 때문입니다. 소화가 말했습니다. 내가 글을 써서 성 안의 백성을 설득할 것이니 당분간 현령과 싸움은 참아주게. 소화가 글을 써서 주자 유방이 활을 쏘아 성 안으로 날려 보냈습니다. 패현의 백성들이여, 천하가 진나라의 폭정으로 오래도록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각지에서 반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대들은 진나라의 관리인 패현의 현령을 위해서 성을 굳게 지키고 있으니 이게 무슨 까닭입니까? 잠시 후면 유방이 이끄는 반란 세력이 곧 이 패현에 들이닥칠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현령을 죽이고 성문을 열어 호응한다면 온전하겠지만, 그렇지 못하고 현령을 옹호한다면 모두 몰살당하고 말 것입니다. 그러니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삶과 죽음은 이제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편지를 읽은 패현의 백성들이 바로 현령을 잡아 죽였습니다. 그리고 성문을 활짝 열어 유방을 맞아들였습니다. 이어 패현의 현령으로 유방을 추대했습니다. 이에 유방이 당황하여 어쩔 줄 몰랐습니다. 이는 자신이 반란을 꿈꾼 적이 없는데 얼떨결에 일이 그렇게 흘러갔기 때문입니다. 천하의 영웅 호골이 모두 들고 일어났는데 무능한 제가 현령을 맞는다면 아마도 싸우기도 전에 패하고 말 것입니다. 제가 목숨이 아까워서가 아니라 능력이 부족하여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저는 진나라로부터 여러분을 지키지 못할 것 같아 심히 두렵습니다. 그러니 이처럼 큰 일은 적합한 자를 뽑아야 할 것입니다. 소화와 조참은 모두 문관 출신이라 이내 몸을 사렸습니다. 다른 유력한 자들도 혹시라도 잘못되면 진나라 병사들에게 잡혀 집안이 멸족당할까 감히 나서지 못했습니다. 결국은 패현의 토호들이 나서서 합의했습니다. 우리가 점을 쳐보니 유방이 가장 길하다고 점괘에 나왔소. 그러니 유방을 우리의 현령으로 추대하는 바이오. 유방은 그래도 사양했습니다. 그러나 많은 백성이 유방을 연호하자 결국 수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어 자신을 패현의 패공이라 칭하고 자리에 올랐습니다. 관청뜰에서 황제와 치우에게 제사를 올렸고 짐승의 피를 북과 깃발에 바르는 의식을 행했습니다. 이는 하늘의 도움을 바라는 호소였습니다. 이어 유방은 패현의 깃발을 모두 붉은색으로 바꾸도록 했습니다. 이는 이전에 죽인 뱀이 백제의 아들이고 죽인 자가 적제의 아들이라고 해서 붉은색을 숭상한 것입니다. 이어 반란군의 조직을 꾸렸습니다. 패현의 향리인 소화와 조참을 비서로 두었고 번쾌에게 군대를 맡겼습니다. 그리고 패현에서 싸움 좀 하는 건달들을 무리의 장수로 기용했습니다. 이때 유방의 군대는 3,000명에 이르렀습니다. 번쾌가 무리를 이끌고 패현 인근의 읍을 공격하여 유방의 통치 범위를 넓혔습니다. 이에 젊은이들이 유방의 휘하에 몰려들었습니다. 유방의 반란 소식은 초나라 전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이렇게 하여 유방은 의도치 않게 반란군의 수장이 되었던 겁니다. 사람의 일이란 이처럼 자신의 의도와 다르게 일이 진행될 때가 있습니다. 판단이 없을 때는 흥망성쇠를 알지 못하여 그저 흘러가는 대로 따라가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좋을 것 같았는데 결과가 최악일 수가 있고 나쁠 것 같았는데 결과가 최상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이것도 저것도 아니라 시간과 정력만 허비했지 별것도 아닐 때가 있습니다. 만일 의도치 않은 일을 만난 경우라면 기세의 이로움과 해로움을 살펴야 합니다. 우선 이익이 없고 손해만 본다면 당장 멈춰야 합니다. 이익도 없고 손해도 없거나 오로지 이익만 있다면 진행해도 좋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걸 해서 내가 무엇을 얻을 수 있는가 생각해야 합니다. 권력을 얻거나 부를 얻거나 명예를 얻는 것이 아니라면 과감히 그만두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런 것을 모를 경우엔 그저 운에 맡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지옥불로 향할 수도 있겠지만 꽃길을 걸을 수도 있습니다. 모든 일은 결국은 자신의 결정에 달렸다는 걸 꼭 기억해야 합니다. 진나라 2세 황제 인연. 진승의 부장인 주장이 반란군을 거느리고 서쪽 희수까지 영역을 넓혔습니다. 이때 예전에 연나라, 조나라, 제나라, 위나라가 모두 새로운 왕을 세웠습니다. 항량과 그의 조카 항우는 회계군에서 진나라에 대항하여 반란군을 일으켰습니다. 유방이 패연을 점령하자 진나라 사천군 군감 평이 군대를 이끌고 패연을 포위했습니다. 하지만 유방의 반란군이 나가 싸워 크게 이겼습니다. 이는 오합지졸인 유방의 군대가 강했다기보다는 진나라 병사들이 사기를 잃어 먼저 달아났기 때문입니다. 이때 유방은 옹치라는 자를 용감하게 여겨 그에게 패연 풍읍을 지키게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반란군을 이끌고 진나라 사천군을 점령하러 떠났습니다. 사천군 서련에서 사천군 군수 장이 이끄는 진나라 군대와 격전을 벌였습니다. 전쟁은 치열했고 막상막하였습니다. 하지만 반란군의 기세가 드높아 진나라 군대를 무찔렀습니다. 사천 군수 장은 겨우 목숨을 건져 적현으로 달아났습니다. 이때 유방의 좌사마 조무상이 추격하여 사천 군수 장의 목을 베었습니다. 이어 유방은 기세를 몰아 항보 지역으로 향했습니다. 가는 도중에 곳곳에 진나라 관리들이 항복하여 유방에게 투항했습니다. 또 유방의 반란군이 지나가자 환호하며 합류하는 백성이 갈수록 늘었습니다. 어느덧 유방의 군대는 그 수가 10,000명을 넘었습니다. 그 무렵 진승은 자신의 부장 주불에게 명했습니다. 너는 가서 유방의 거점 지역인 풍읍을 점령하도록 하라. 이에 주불이 풍읍을 지키고 있는 옹치에게 사람을 보내 말했습니다. 옹치 그대가 만약 지금 항복한다면 그대에게 풍읍을 맡겨 다스리게 할 것이다. 그렇지 않고 대항한다면 풍읍에 있는 너의 군대를 모두 사륙하고 말 것이다. 마침 옹치는 유방 밑에 부하로에 있는 것이 탐탁치 않았습니다. 내가 유방 밑에서 부하 노릇을 할 줄 누가 알았겠는가? 예전에 우리가 건달로 지냈을 때 유방은 나와 눈도 마주치지 못했다. 감히 내 앞에서 고개도 들지 못했다. 그런 까닭에 옹치는 자신의 세력을 갖고 싶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주불로부터 이런 회유를 받았으니 생각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바로 항복하고 주불 휘하에 들어간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 유방의 근거지 풍읍이 진승에게 넘어갔습니다. 항보로 향하던 유방이 이 소식을 듣자 크게 분노했습니다. 옹치 그놈을 내가 믿지 말았어야 했는데, 아니 처음부터 그놈을 받아들이지 말았어야 했는데, 내가 돌아가면 옹치의 목을 먼저 베고 말 것이다. 그 무렵 동양현에서 반란을 일으킨 영군과 진가가 많은 세력을 이끌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이전 초나라 왕족인 경구를 왕으로 세워
초나라를 재건했고 유현을 도읍으로 삼았습니다. 유방이 이들과 상의하여 군사 협력을 맺었습니다. 이어 유방은 초나라 군대와 연합하여 풍읍을 공격했습니다. 하지만 옹치가 거세게 저항하여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유방은 싸움 도중에 다쳐 폐연으로 철수했습니다. 옹치, 이놈을 내가 꼭 죽이고 말 것이다. 이 무렵 진나라 장군 장안은 반란군 진승을 추격했습니다. 진승은 진나라의 공격을 피해 달아나는 처지였습니다. 그리고 장안의 부장인 사만이는 진가의 반란 세력을 공격했습니다. 진가의 반란군은 허무하게 무너졌습니다. 이에 동양현의 반란 세력 영군과 패공 유방이 연합하여 진나라 사만이와 싸웠습니다. 하지만 좀처럼 승부를 가리지 못했습니다. 3일 동안 치열한 전쟁이 이어졌습니다. 유방의 군대가 가까스로 사만이를 물리치고 탕현을 점령했습니다. 이때 반란군에 투항한 진나라 병사가 6,000명에 이르렀습니다. 이렇게 하여 유방의 군대는 2만 명에 이르는 대군으로 변모했습니다. 유방은 다시 반란군을 이끌고 풍읍을 공격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대초의 우두머리 항량이 설현에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유방은 급히 군대를 이끌고 항량을 만나러 떠났습니다. 이는 천하의 명성을 얻고 있는 항량의 휘하에 들고자 하는 것이었고 항량의 도움으로 풍읍을 되찾으려는 의도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유방이 항량을 만난 것입니다. 오늘 유방의 내력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유방과 항우의 활약 이야기를 이어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